자, 이번 시간 논의 드릴 주제는 영업이득하고요. 자본이득에 관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렇게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거의 구구단 같은 그런 개념이어서 이게 자유자재로 구사가 돼야지 실제 뒤에 계산 문제도 풀 수 있고 또 이것만 갖고도 지금 28회, 29회, 30회 연속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감정평가론 얘기할 때도 계속해서 이 얘기가 기초 중에 기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바로 수익률과 위험이라는 개념을 논함에 있어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예상 수익률에다가 발생 확률을 곱해서 자 계산해 내는 것, 이게 기대 수익률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상 수입이라고 하는 것, 예상 수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뭐예요? 자, 지금 이제 발생 확률 등을 곱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공부하냐면 지금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논함에 있어서 영속성이라는 개념을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라고 하는 재화는 다른 재화와 달리 이게 달아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라고 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토지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운영이득, 배추 심어가지고요, 배추 당사에서 남는 이득, 운영이득이라고 하는 거, 또는 그 토지를 가지고 있다 나중에 팔아서 얻게 되는 이득, 자본이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 외쟁점으로서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소위 감가상각 이런 개념은 다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름하여 영속성에 관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된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영업이득 또는 운영이득 같은 얘기입니다. 하고요, 나중에 팔아서 얻게 되는 이득, 자본이득, 혹은 이걸 나중에 바로 지분 복구액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론 중에서 제일 기초이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학개론 공부를 할 때 이걸 쓱 보니까 대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다가 뒤져버릴 줄 알았어요. 왜? 이게 구구단처럼 나오지 않게 되면 뒤에 있는 문제, 되게 유치한 개념인데 그 계산 문제를 거의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늘 뭐 다른 건 몰라도 요거 하나만은 무조건 복습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반복하셔야 돼요. 그럼 외워지느냐 했을 때 외워진다고 착각만 들지, 생각만 들지 실제 또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몇 번 반복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국토기획법, 공법 가르칠 때 했던 얘기가 용도지역, 토지의 종류는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건축법이라는 법을 공부할 때 진짜 꼭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물의 종류라는 개념. 이게 직접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 모든 얘기의 시작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서 학개론, 투자론에 관련해서는 바로 이 얘기, 뒤에 이런저런 공식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암기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줄줄줄 외워야 되는 게 영업이득과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유순전후라는 키워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운영이득 또는 영업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수익을 경우의 수를 따지다 보니까 가능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유효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전현금수지 또는 세전현금흐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후현금흐름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유순전후 5개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에 따라서 그 수입 또는 이제 영업이득이라는 것은 달라질 수 있다.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능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론상 최대의 수익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가능총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걸 전제로 보통 문제, 이 사안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임대주택을, 자, 주택을 매입해서 임차인한테 월세를 받고 임대를 해주는 이런 업을 한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룸을 10채, 10호가 10세대가 있는 원룸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럼 이제 월세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집에 50만 원씩 들어온다. 그럼 이제 10세대면 얼마? 500만 원. 1년이면 곱하기 12 하면 6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예상이 된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가능 총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하기 그다음에 이제 임대 단위수 하면 이게 바로 이론상 최대치의 소득을 가리켜서 가능 총소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보통 이제 투자할 때 보통 거의 이런 것만 계산하면 안 돼요. 말리는 수가 있어. 왜? 들어갈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능 총소득이라는 게 계산이 됐다 하십시다. 근데 실제로 100% 공실도 없이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돌아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세입자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중간에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 오랫동안 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발생하는 공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기어 들어왔는데 아니 이 사람이 세를 안 내고 나중에 튀어버리는 수도 발생할 수 있겠다. 보증 없다고 이제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세를 안 내는 경우도 있겠다. 자, 이런 게 있겠고요. 혹은 임대 사업을 하다 이 사람이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자, 이 원룸에 이 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한 2개만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지. 서로 차대겠다고. 그럼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주차장 요금을 받는 거지. 주차장 요금. 주차장을 쓰려면 어떻게 하시라. 지금 이제 월 10만 원씩 내시라. 그럼 이제 먼저 10만 원 내겠다는 사람한테 주차장을 쓰게 해주는 거죠. 이게 주차장 수입이라고 하는 거. 또 경우에 따라서 자, 좀 덩치가 크게 되면 자판기 수입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소득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자, 가능 총소득이 계산이 된 상태에서 빼야 될 게 먼저 공실이라는 것을 빼야 됩니다. 실제 안 들어온 돈이니까. 그리고 불량 부채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 입실은 했지만은 세를 안 낸 케이스, 이게 불량 부채 충당금. 그럼 이제 결국은 공실하고 불량 부채 충당금은 어떻다? 들어오지 아니한 돈이다 해서 이론상 들어오는 최대치에서 공실과 불량 부채 충당금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부의 수입, 이제 영업 외 수입이라고 해서 주차장 수입이라든가 또는 자 뭐가 있을까요? 자판기 수입 이런 게 있으면 이걸 더한 값. 그래서 실제 내 통장에 수입으로 찍힌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유효 총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요. 가능 총소득은 나올 수 있는 이론상 최대의 수익을 가리켜서 가능 총소득. 여기서 공실과 불량 부채 충당을 빼고 영업 외 수입을 더하게 되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유효 총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뒤에서 이제 나중에 교재 나오면 보겠지만은 요만큼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과 불량 부채 충당을 뺀 금액까지를 뭐라고 시험 문제 나왔던 적이 있냐면 임대료 수입이라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가지고 연습할 텐데 이론상 최대치에서 공실 빼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실질적인 임대료 수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에다가 지금 영업 외 수입, 기타 잡수입을 더하게 되면 이게 실제 내 통장에 찍힌 금액, 바로 유효 총소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효 총소득이라는 게 통장에 수입으로 다 잡혔어요. 근데 수입과는 별개의 문제로 또 나가야 될 게 있죠.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우리가 총칭하여 부를 때 영업 경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슈 유지 관리비라고 하는 거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뭐 청소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저런 비용들 필수적으로 나가는 돈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유지 관리비. 그다음에 이제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이런 것들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보험을 강제로 가입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보험료 이런 것도 들어가게 됩니다. 출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재산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다 보면요. 과세 기준일. 자,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뭐 이익이 발생했든 말았든 간에 재산세는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산세라고 하는 것을 내지 않게 되면 지자체가 압류해가지고요. 공모에 붙여버리거든요. 세금 받아내려고. 그래서 재산세는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임대사업을 하고 싶으면 당연히 어떻다? 자, 설령 뭐가 충분히 소득이 잡히지 않더라도 재산세는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총칭하여 부를 때 뭐라 본다고요? 영업경비. 크게 세 개로 가십시다. 첫 번째가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전기수도 가스요금 등 이렇게 묶어서 보면 되겠고요. 세 번째 이슈가 재산세라고 하는 거. 시험에 출제를 할 때는 주로 재산세라고 하는 게 주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내 통장에 찍힌 금액 유효총소득이라고 하는 데
위해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것을 영업경비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 그중에 대표값, 청소 이런 비용들, 유지, 관리비, 전기수도 가스요금 등 있겠을 테고, 재산세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3개를 빼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영업경비가 될 테고, 영업경비를 빼게 되면 이게 실제 내 통장에 남는 돈이다 해서 순영업소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나가야 될 돈, 영업경비를 빼면 이게 순영업소득이 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런 문제 구성 안 되는데, 자, 지금요, 임대사업 하면서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그것도 다 영업경비의 한 내용이 됩니다. 아니, 수입자를 받으려면 중개보수를 줘야지 당연히 연결이 될 테니까 해서 이렇게 해서 영업경비라는 개념을 논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영업경비,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게 되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순영업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 수입으로 잡히는 금액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에 돈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인의 자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일부를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이 사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은행에다가 원금하고요, 이자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하면 원금과 이자를 하여튼 이렇게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용어, 부채 서비스 또는 저당 지불액 이런 용어가 뭐냐? 은행에 갚아야 될 원금 이자의 합산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부채 서비스액 또는 저당 지불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순영업소득에서요, 부채 서비스액 혹은 저당 지불액을 빼게 되면은 세금 내기 전에 남아있는 돈,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가유 순전까지 보셨어요. 그래서 다시 순영업소득에서 지금 부채 서비스액을 뺀 금액을 뭐라고 한다? 세전 현금 수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시험 문제에 따라서는 세전 현금 흐름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뭐 그 말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세전 현금 흐름까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 자,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납세원자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었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은 이제 소득세라고 하는 것, 소위 영업소득세라는 것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 영업소득세를 뺀 금액, 이걸 뭐라고 한다? 자, 세금까지 다 내고 남는 금액을 세후, 세금을 낸 후에 남는 금액, 세후 현금 수지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거의 술줄줄 숙달이 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쳐버려요. 이게 되게 처음엔 어렵게 느껴요. 근데 두세 번 하게 되면 너무 쉽게 느껴져.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신 것이지 제대로 암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려버려요. 자,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 순영업소득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 계산하는 방법 지겹게 냅니다. 무조건 1년에 한 문제 답을 뽑아주는 거예요. 거의 유치, 극치. 그리고 29회 때는 그것도 나왔어. 부채 서비스액이란, 자, 지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은행에 납입해야 원금 상환액을 말하고 이자 금액은 제외한 금액을 말한 데서 또 이렇게 틀리게 구성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29회 때 틀린 것을 고르셨을 때 부채 서비스 또는 이제 저당 지불액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용어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유순전후라고 하는 거, 가유순전. 자, 이제 오늘 외우셔야 돼. 가능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임대 단위수 곱하기 호당 예상 임대료, 이게 가능총소득. 이건 겁나 쉬워. 이렇게 가능총소득이 계산되게 되면 실제 통장에 찍히지 않은 금액, 공실 또는 불량부채 충당액이라고 하는 거, 요거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외 수입을 더하면 실제 내 통장에 찍힌 금액, 자, 유효총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 자, 유효총소득이 계산되게 되면은 이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 이걸 우리가 영업경비라고 부르는데 3개 정도가 주요 키워드예요. 유지, 관리비, 각종 요금, 해서 전기, 가스, 수도, 보험료 이런 것들이 바로 각종 요금이 있을 테고, 출제 포인트, 재산세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나갈 돈이다 해서 유효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뺀 금액을 가리켜서 순영업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순영업소득에서 다시 빼야 될 게 있죠.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면 은행에다 원금 이자 일정한 금액을 갚아야 될 것이다. 이 갚아야 될 금액을 부채 서비스액 또는 저당 지불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금액, 이걸 이름하여 세전현금 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전현금 수지가 계산되게 되면 이제 혹시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이익이 발생했다는 전제에서 일정한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 소득세를 영업소득세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해서 학계론에서는 영업소득세가 될 테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세법을 공부하면 종합소득세나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해서 하여튼 영업소득세를 빼게 되면 뭐가 된다? 세후현금수지. 그래서 가유순전후라고 하는 거. 가유순전후. 이게 거의 자유차제로 구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요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유효총소득하고 순영업소득 또는 세전현금수지 딱 요 정도가 중심이 되는데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유효총소득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가능총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충당액 빼고요. 그 다음에 영업외 수입을 더하면 어떻다? 이걸 유효총소득이라고 부르게 된다. 아, 근데 유효총소득은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순영업소득에다가 뭐를 더한가? 영업경비를 더한 값도 뭐가 된다? 유효총소득이다. 업어치고 매치고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이 순영업소득이니까 순영업소득에다가 영업경비를 더한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유효총소득. 이게 문제를 구성할 때 이렇게 준다고 순영업소득 먼저 주고 영업경비를 주면서 소위 유효총소득을 구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를 구성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업어치고 매치고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한편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금액 이걸 뭐라고 그런다? 바로 세전현금 수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순영업소득은 두 가지로 계산하는 거야.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순영업소득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테고 혹은 자 세전현금 수지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금액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순영업소득. 그래서 실제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이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 혹은 세전현금 수지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금액 이 정도가 자유차제로 구사가 돼야지 실제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어요. 실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어야 돼. 뒤에 보게 되는데 승수법, 수익률법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순영업소득을 대놓고 주지 않아. 계산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순영업소득이 필요한 게 나중에 순소득 승수 또는 종합환원율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종합환원율을 구하시오, 순소득 승수를 구하시오 하면서 총투자액을 알려주면서 여기서 순영업소득을 안 줘. 그리고 유효총소득하고 영업경비를 주거나 또는 세전현금 수지하고 부채 서비스를 주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순영업소득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가유순전후가 정말 자유차제로 구사가 돼야지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짜증을 안 낸다고. 각각은 다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논의의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뭐라고요? 요게 세팅이 돼야 돼. 가유순전후가.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 이런 식입니다. 가능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임대 예상임대료, 단위당 예상임대료와 임대 단위수를 곱한 값. 그런데 이건 달리 계산은 유효총소득에다 공실 더하고 불량부채 충당액 더하고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입을 뺀 거예요. 물론 이건 거의 출제 안 됩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간단해서. 그럼 이제 출제가 되는 게 유효총소득하고요 순영업소득 이 두 개 구하는 게 대부분의 문제를 차지합니다. 유효총소득은요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빼고 그 다음에 자 영업 외 수입을 더하는 게 유효총소득.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불량부채 충당을 빼게 되면은 이것은 뭐가 된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임대료 수입. 실제 통장에 찍힌 임대료 수입. 여기다 영업 외 수입을 더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유효총소득. 또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랬으니까 순영업소득에다가 영업경비를 더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유효총소득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업어치고 매치고.
한편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혹은 세전 현금 수재다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금액이라고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물론 뒤에 세전 현금 수재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금액 또는 세후 현금 수재다 영업소득세를 더한 금액 이렇게 이제 경우수를 다질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최근 문제 대부분은 순영업소득 얼마나 잘 구할 수 있는가 또는 유효총소득 얼마나 잘 구할 수 있는가 요거만 가지고 시험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가유순전후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복습 한번 해주셔야 돼요. 왜? 이제 빨리 이거 쇼부를 보려면, 투자론 파트를 쉽게 끝장을 보려면 가유순전후, 다른 거 보지도 말고 가유순전후 이 개념만 정확하게 외우게 되면은 나중에 투자론이 유치해요. 뭐 이런 걸 문제라고 내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뒤쪽 승수법, 수익률법 또는 감정평가론 등등까지 모든 것을 전제로 깔고 들어오는 게 가유순전후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가유순전,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재, 세후현금수재라는 순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안 해요, 사람들이. 들으면 알거든. 직접 안 해요. 이건 직접 해보셔야 돼. 제가 공법에서 토지 종류, 용도지역, 건물의 종류, 건축물의 용도라는 개념에 이어서 부동산 학개론 파트에서는 나머지는 수업 가지고 제가 커버를 해드릴 수 있어요. 몇 번 반복하면 되는데. 근데 이건 혼자서 미리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뒤에 투자론이 어머 뭐 이런 걸 문제라고 낼까 이렇게 싶을 정도로 간단하게 모든 뒤에 있는 공식이 거의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유순전후. 자, 남아있죠?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영업이득, 소득이득의 계산 방법이었어요. 자, 그렇다 치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토지의 자연적 속성을 논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얻게 된 이득뿐만 아니라 이걸 매각을 해서 얻게 된 이득,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자본이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이득, 이거는 순, 전, 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까 영업이득은 가유, 순, 전, 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데서 얘는 순, 전, 후. 순매도액, 세전 지분 복귀액, 세후 지분 복귀액. 용어가 마음에 안 들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다시 나한테 꽂히는 돈을 학개론에서는 주로 지분 복귀액이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팔아서 내 통장에 꽂힌 돈, 이걸 뭐라고 한다? 지분 복귀액. 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요. 이 부동산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팔게 됩니다. 그럼 매도 가격이라는 것이 있겠죠. 나오겠죠. 팔아서 통장에 꽂힌 금액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까 유효총소득에서 순영업소득 넘어갈 때 영업 경비가 필요하듯이 매도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준다거나 또는 내가 매도인이라고 한다면 소유권 이전, 매수인이라고 한다면 소유권 이전 넣기 이런 것에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또는 양도소득세, 세무사를 시켜서 세무사한테 의뢰해서 양도소득 표준신고서, 과세표준신고서 이런 작성 비용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도 가격에서 매도 비용을 빼게 되면 어떻다? 순매도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순매도액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한테 등기를 넘겨줘야지 어떻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매도인하고 매수인, 매매계약 체결하고 뭐 중도금, 잔금을 지불했다 할지라도 실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계약법 파트 가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매도인의 의무라고 하는 거, 매도인은요, 혹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저당권을 어떻다? 말소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아까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매매 대금을 받았다라고 쳤을 때
결국은 세금을 받게 되면 매수인한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넘겨줘야 되고, 등기를 넘겨주기에 앞서서 혹시 대출을 받고 저당권 설정을 했다면 저당권을 말소해줄 의무가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그 저당권 떠안고 매수인이 산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매도인은 자신이 돈 빌렸던 저당권 요거 돈 갚아줘야 돼요. 그리고 깔끔한 물건을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순매도액에서 자, 뭘 빼야 돼요? 바로 미상환 저당 잔금. 상환을 하지 아니한 저당 잔금, 대출 받았던 거 앞에서 부채 서비스라고 해서 원금이자 일부 갚았어요. 그래서 아직 갚지 아니한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는 것을 빼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세전 지분 복귀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순연금수도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순전후 이렇게 가듯이 순매도액 그리고 세전 지분 복귀액이라고 하는 거, 예, 그리고 마지막 자본이득세라고 하는 거. 학계론에서는 자본이득세라는 용어를 쓰고요. 나중에 세법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팔아서 은행도 돈을 갚았어요. 그럼 이게 세전현금수지.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국가에서는 자, 양도소득 있으면 세금 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를 빼게 되면 그게 세금을 제한 후에 마지막 복귀액.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세후 지분 복귀액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정말 자유자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요거 보면 용어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몇 번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독약이라고. 이건 거의 자유자재로 부서가 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개판되고 됩니다. 알 것 같은데 그게 최악이에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알 것 같은 거보다는. 이론상 알 것 같은 거하고요. 아예 모르는 거. 아예 모르는 게 편합니다. 왜? 마음 편하게 쉽거든. 근데 알 것 같으면 계속 쳐다봐. 이게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 죽을 맛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잘 안 되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간만 더럽게 많이 잡아먹고 아사리판이 돼요. 그래서 이 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제일 좋은 게 처음 시험 보실 때 얼떨결에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찡 따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진짜 그래요. 이 시험 때문에 진짜 많이들 아파요, 사람들이. 이 시험은 개판인 게 뭐냐면 증을 딴다고 해서 인생이 해결되지 않아. 근데 이제 증을 만약에 못 딴다 라고 하게 되면 자존심의 상처를 일단 받아. 약이 바짝바짝 올라. 그리고 가족들하고 눈 마주치는 게 좀 불편해. 엄마 힘내세요? 더 짜증나, 그 얘기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다니까요. 이제 시험이 두세 달 남게 되면 평상시 안 했던 행동들을 막 해, 가족들이. 남편분 같은 경우 맨날 술 먹고 맨날 12시 반에 기어 들어오다가 갑자기 9시에 와서 심지어 평생 안 하는 청소 같은 걸 가끔 해. 겁나 부담스러워, 그거. 맨날 집 나가고 이랬다는데 갑자기 지가 알아서 라면 끓여 먹고 엄마 힘내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게 부담스러워. 지금은 필요해. 근데 시험 3달 남겨놓고는 막 두려워. 겁이 나는데 갑자기 온 가족이 배려해줘. 그래서 가족들 이런 얘기를 보통 학원에 와서 얘기를 또 해요. 정말 짜증나 죽겠다. 공부는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오늘도 술 처먹고 늦게 들은 그 집안 아줌마는 더 열이 받아. 저 집은 그래도 서포트를 나름대로 해주는데 이놈의 인간들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 라면 어디 있어? 톡이 와. 죽여버리고 싶어. 하여튼 이래서 탈, 저래서 탈이에요. 제일 마지막 앞번은요, 시험 보고 나서 또는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카톡 문자 계속 보내. 시험 잘 봤냐 이거부터. 못 봤으면 대신 봐주려고? 해결해 주려고? 그 짜증나게. 또 학교에서 발표되는 날 꼭 전화지라고 지랄이야. 너 이번에 어떻게 되냐? 안 가르쳐줘. 잘 됐으면 내가 거기다 카톡 대문에서 잘해서 저렇게 그냥 얘가 스캔해서 알아서 할 텐데 이것들이 자꾸 물어보고 지랄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부하시면 하나 아시죠? 이렇게 절대 주변에 누가 시험 보고 나면 물어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시험 잘 보셨나요? 절대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왜? 잘 봤으면 잘 본 대로. 그냥 붙으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고생한 시간에 비해서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냥 특별할 것도 없어. 그냥 그런 거고, 결국 안 좋으면 기분 나쁜데 자꾸 저는 확인 사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는 본전이다. 자존심 딱 지키는 거 딱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가유, 순전. 위에서 순전후, 순매도. 매도 가액에서 매도 경제를 빼는 금액. 그리고 순매도액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뺀 금액을 바로 세전지분복귀액. 세전지분복귀액에서 양도소득세라고 나중에 세법에서 공부하는데 자본이득세 빼게 되면 세후지분복귀액 해서 이렇게 해서 가유, 순전후, 순전후라는 개념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될 듯 될 듯 하면서 자꾸 꼬여요. 해서 이렇게 가유, 순전후, 순전후라는 개념을 암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보셨고 지금 이제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 간단하게 이 보고 끊어갈게요. 자,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거 앞으로 억수로 많이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법, 승수법, 회계적 이익률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비율 감당법, 그 다음에 현금 할인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회수기금법도 있구나 해서 요거 보는데, 일단은 제일 유치한 형태의 문제 하나 기억하실 게, 어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냐,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간간히 한 10년 통계로 한 6번, 7번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상한 지문이 깔려 있는데 가끔 거저 맞추라고 주는 문제가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거, 또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이런 식이에요. 자, 갑시다. 용어부터 가보겠습니다. 화폐 시간적 가치의 고려라는 개념부터 볼게요. 자, 어떤 투자 대안에 대해서 앞에서 이렇게 봤었죠. 1년 차가 되게 되면 1억이라는 수익이 발생한다. 2년 차가 되게 되면 1억이라는 수입이 발생한다. 3년 차가 되게 되면 1억이라는 수입이 지금 예상이 되게 된다. 우리 아까 가유순전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추론을 하는 거야. 이렇게 대충 금액이 예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투자했고 얼마나 수익이 발생하느냐라고 해서 뜬금없이 3억이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걸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이다라고 평가합니다. 1년 후 1억과 현재 1억은 가치가 다릅니다. 2년 후 1억하고 현재 1억은 가치가 다릅니다. 3년 후 1억과 현재 1억이라는 것은 어떻다?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화폐,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화폐 시간적 가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걸 전혀 고려함이 없이 그냥 퉁쳐서 3억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부르고, 좀 무식한 투자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따로 경제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지 않고 그냥 야, 원매 투자 지금 1억을 투자했어. 야, 그래서 1년에 얼마 생기는데 2천만 원, 2년에 얼마 생기는데 2천만 원. 뭐 가유 순전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대략 2천 나온다. 3년 동안. 그러면 6천만 원 수익 생기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자, 1년 후 발생할 수익 1억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예를 들어서 자, 9억 9,500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계산을 하고, 두 번째, 2년 후 1억이라는 것은 이게 한 0.9억 정도의 가치를 갖게 된다. 3년 후 1억이라는 것은 8억 8,500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뭐야? 자, 현금 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현재 값으로 할인을 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투자 분석 기법을 가리켜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영어 번역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영어와 우리말이 틀리잖아요, 순서가. 우리말로 칠 것 같으면 현금 수지 할인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앞으로 들어오게 될 현금 수지를, 현금의 흐름을 할인해서 분석하는 기법. 현금 수지 할인 분석법이라고 해야지 우리 어순에 맞다고. 근데 이 새끼들은 미국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성공해야 돼. 크게 성공해서 영어를 압도하면 돼. 그때는 우리가 순서를 바꿔 쓸 수 있어. 다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해서 현재 값으로 환원함에 있어서 미래 장래 발생할 수익을 현재 값으로 환원 또는 할인해서 1억을 9,500으로 1억을 9천으로 1억을 8,500으로 할인해서 이걸 환원이라는 표현 또 할인이라는 표현 두 가지 혼용했습니다. 해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다. 그 중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순현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수익성 지수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내부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장래 발생하게 될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현재 값으로 환원함에 있어서 금액을 깎아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바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다. 내용 지금 보실 거 없어요. 이것만 거의 1시간 따로 설명드려야 되니까. 나중에 따로이 공부할 주제예요. 그래서 그 파트 가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할 때 계속 나오는 게 수익성 지수법은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다. 자, 그 다음에 또는 순현가법은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 분석 기법. 이런 식의 질문이 툭툭 던져진다고. 그래서 전체 그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총 세 가지, 순현가법, 두 번째 수익성 지수법,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 이런 것들은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다. 하나 더, 현가 회수 기간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현가 회수 기간법. 자, 이것도 별것도 없어. 말 하여튼 그렇게 영어가 객지 와서 겁나 고생하는 거야. 자, 내가 1억을 투자했습니다. 이 투자한 자본 1억을 회수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 요걸 통해서 투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가리켜서 회수기간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회수기간법 중에서 현가 회수기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발생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해서 투자한 자본의 회수기간을 따져 묻는 것을 뭐라고 한다? 현가 회수기간법.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지금 1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합니다. 1년 후에 발생할 수익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 2년 후에 발생하게 될 수익이 3천만 원이다. 3년 후에 발생하게 될 수익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라는 식으로. 4년 후에 발생할 수익이 4천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 하십시다. 그랬을 때 단순 회수기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 1억 투자했잖아요. 1억을 총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따지는 방식이야. 그래서 자, 지금 요게 하나 있고 하나 더 가볼까요? 또 1억을 투자하는데 첫 번째 1년 차에 이게 A라는 투자 대안, B라는 투자 대안 두 가지를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B라는 투자 대안을 보니까 첫 해 3천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3천만 원. 두 번째 7천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 0원 들어오고 네 번째 0원. 앞으로 쭉 0원이야.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제가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 대안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를 판단을 함에 있어서, 자, 회수기간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투자한 자본을 언제까지 회수할 수 있느냐.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다? 좋은 것을 가리켜서 회수 기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단순 회수 기간법도 설명을 드리면 이건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 분석 기법인데 A라는 투자 대학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에서 3년 차가 되면 어떻다? 다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회수 기간 3년 계산한 겁니다. B라는 투자 대안 같은 경우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3천에 7천. 2년 되면 어떻다?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면 단순 회수 기간법이 따르게 되면 A라는 투자 대안이 좋은 겁니까? B라는 투자 대안이 좋은 겁니까? B가 좋은 겁니다. 회수기간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은 단순 회수기간법을 지금 제가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회수기간은 뭐야? 투자한 자본의 회수기간이 짧으면 짧아서 좋다. 이게 더 좋은 투자 대안이다 라고 평가하는 투자분석 기법을 가리켜서 단순 회수기간법. 그러면 현가 회수기간법은 뭐냐라고 할 때 지금 1년 차에 2천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1년 후에 2천만 원은 굳이 현재 값으로 환원하면 예를 들어서 1,800의 가치가 있다. 2년차 발생하게 될 3천만 원이라는 것은 2,500 정도의 가치가 있다. 3년차 발생하게 될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예를 들어서 4,700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실제 들어온 금액을 단순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값으로 환원, 할인을 해서 총 자본의,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을 따져 묻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현가, 현재 가치의 줄임말 현가 회수 기간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안을 단순화시키면 우리가 아직 할인 현금 수지 분석 보면 다 공부하지 않았지만은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 투자한 자본의 어떤 부동산 대안에 대한 투자 대안의 적격성 여부를 따질 때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해서 투자의 적격성을 따지는 것을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과 현가 회수 기간법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에 대응해서 지금 단순 회수 기간법을 제가 하나 예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바로 투자한 자본,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 그래서 이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시험 지문에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다 또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짧은 양 작은 거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만 정확하게 캐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다. 또는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순현가법, 현가 회수 기간법은 어떻다?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다. 나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모두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이라서 개별적인 투자 분석 기법을 공부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일단 한 문제, 이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될 게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냐 아니면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이냐라고 하는 거. 요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30회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어찌됐든 꼭 알아야 될 주제. 그래서 여기까지가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 여부까지 설명드리고 잠시 끌었다가 이제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 몇 가지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잠시 끌어도 갑니다.